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와우! 네. 혼자 신났어. 여러분들, 한 사람의, 역할. 네, 한 사람의 어떤 역할, 한 시민의 역할, 당신의 역할. 혹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는 어떤 한 행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사람이 누구냐면 안용복이라는 분이에요. 숙종 때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어부, 어민 아마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안용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이 물고기, 고기를 잡고 어로 활동을 하는 그 구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왜 내 구역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가 일본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직접 일본에 가서 여기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받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용복이 그 당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일 거다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그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왜 우리 국익에 자꾸 들어오지? 뭔가 이게 좀 확인을 좀 받아놔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액션, 네,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안용복의 그 한 행위는 만약 안용복이 없었더라면 와, 이게 어떻게 될 뻔했을까라는 우리 땅 독도의 어떤 그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그 인물이 안용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도 여러분들 또는 우리 모를 수 있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역사의 어떤 거울을 좀 이렇게 앞에 내놓고 한번 좀 고민해보는, 자기를 그 역사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찰하는, 절제하고 성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이 양난, 특히 이제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되었던 조직과 그 이후의 어떤 외교 관계를 볼 텐데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상당 부분 겹쳐져 있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임진왜란 기점으로 해서 조직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했습니다. 한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중앙 조직이 있죠. 비변사라는 조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자, 잘 아시겠지만 이 비변사는요, 임시 조직에서 상설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임시 조직에서 쭉 그리고 상설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 계기를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비변사, 말 그대로 이제 변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은 뭔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조직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임시 조직을 만들었던 그 계기 알고 있습니다.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해줬단 말이에요. 부산포, 제포, 연포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16세기 와가지고 많이 벌어진다. 이게 뭐였죠? 바로 삼포외란. 네, 이 삼포외란이 벌어지면서 네, 바로 이 비변사를 설치했더라. 이때는 임시조직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을묘외변이 벌어집니다. 을묘외변. 삼포외란은 여러분들 어느 왕 때였죠? 이거는 중종 때였습니다. 중종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을묘외변. 와, 이건 정말 뭐 엄청 컸습니다. 네, 을묘외변. 이거는 이제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자, 이 을묘외변이 벌어지면서 안 되겠다. 이거 좀 혹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시조직을 아예 상설조직으로 바꾸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변사 점점점 권한이 세지고 있는 그 모습들인데 이게 더욱더 권한이 커지게 된 게 바로 이러고 있을 수 없다. 네, 바로
비변사의 어떤 기능이 바로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어떤 그 조직은 더욱더 권력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그 이전에 원래 운영되고 있었던 의정부 6조 체제, 의정부 6조 이 조직은, 그 기능이,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이런 어떤 그 비변사의 권력이 점점 올라가서 아주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계기, 그 계기는 바로 세도정치 때. 예, 세도정치 때 아주 그 권력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게 문제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왕권이 약화되니까, 그죠? 왕권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폐지. 네. 비변사 폐지. 언제? 예, 바로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 결국 비변사가 결국은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이 흐름 일단 비변사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먼저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중앙조직 비변사 봤고요. 자, 이제 군사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군입니다. 자, 조선 전기 중앙군 동서남북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위 체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5위 체제다. 자, 이건 이제 이 5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무병, 이 5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무병 그리고 농병일치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5군형 체제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훈련 도감부터 이제 5군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훈련 도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어청, 그리고 어영청,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융청부터 갑시다. 수어청,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어영청, 그 다음에 이제 금위영, 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쪼로로록 만들어지는데 먼저 하나부터 이 훈련을 제일 먼저 스타트. 네, 이렇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이 훈련 도감입니다. 이 훈련 도감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그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게 뭐예요? 조총. 우리도 이제 조총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포수예요. 포수. 총을 쏘는 빵빵빵 포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수. 활을 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수. 요건 이제 창이에요.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인데 특히 이 중에서 이 포수의 중요성이 커더라. 훈련도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계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포수, 사수, 살수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우리는 삼수병이다라고 해요. 세기자 하나, 둘, 셋. 그래서 삼수병이다라고 합니다. 삼수병이다라고 하는데, 이 삼수병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은 어렵지 않아요. 삼수미. 네, 삼수미.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요한 포인트, 바로 이들은 모병입니다. 모병. 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중앙군 5위가 왜 의무병이었잖아요. 그죠? 조세공납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군대를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모병이에요. 이제 자원해가지고 저 군대 갈래요 해서 자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모병제. 이렇게. 그러니까 모병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 시스템이더라 라고 하는 거. 즉 이 말은 뭐냐면 금료에 의한 금료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항상 주둔하고 있는 상비군이다. 금료 상비군이다 라고 하는 이 포인트,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하, 이 임진왜란은 좀 이런 식으로. 네. 전쟁은 그런 것 같아요. 의무병에서 이렇게 또 직업군인으로 좀 바꾸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이제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인데 이건 이제 어느 왕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이 훈련도감은 여러분 이거 언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선조 때, 선조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자, 요거는 뚜뚜뚜 어느 왕 때냐면 요거는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특히 이제 호란. 호란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게 이제 완성된 시점은 언제냐면 이 금이영 때예요. 금이영. 요 금이영은 바로 숙종 때. 숙종 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군영 체제가 완비가 되는 시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군은 지금 이런 어떤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은 지방군입니다. 자, 지방군.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했던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방군은 영진군 체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영진군 시스템. 자, 요 영진군 시스템이 이제, 쭉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뀐다? 바로 속오군 체제로 바뀌더라. 이 속오군은 무엇이다? 바로 양반에서 노비로 모두 모여!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예비군 형태. 물론 뭐 양반들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지방군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비군 형태로 지금 포함을 시켰느냐? 수비 체제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수비 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수비 시스템. 원래 조선은요. 주로 진관 시스템, 진관 체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축구가 있으면 지역 방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방어.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맡고 있는 지역은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거기 볼 들어오면 가서 막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뚫리면 그 다음이 또 막고. 이런 게 이제 진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방어 시스템. 자,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그 직전에 이제 슬슬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승방략 체제라는 거예요. 재승방략. 자, 이 재승방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났어. 그러면 한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중앙에서 장수가 파견돼. 그럼 중앙에 장수가 파견되면 그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어떤 명을 따라가지고 명을 받들어서 같이 우르르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승방략 체제야. 근데 이것 때문에 임진왜란도 완전히 깨졌잖아. 일단 중앙에서 장수가 내려올 때 기다리는 것도 너무 느려. 지금 막 일본 팔수 올라오고 있는데. 게다가 한 곳이 뚫리면 후방이 없어. 후방이. 왜냐면 다 모여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신립장군. 그 충주 그쪽에서 탕금대에서 뚫리잖아요. 그걸 오면서 그냥 서울까지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재승방략 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다시 지역방어 시스템을 바꾸죠. 여기 이제 진관체제로 가게 된 배경인데 이 진관체제를 하려면 여러분들 지역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마다 군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관체제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렇게 소고군 시스템, 양반부터 노비까지 전부 다 구축이 되고 있어야 이런 진관체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군, 바뀐 이 진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군, 소고군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면서 지금 지방군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중앙군은 오군영, 그리고 지방군은 소고군, 그리고 비변사 권력의 강화.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정치 조직 그리고 군사 조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진족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족하고 일본, 그러니까 왜 교린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린 관계에 있었던 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진족 이제 후금이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후금이 이제 쭉 점점 커지니까 이제 광해군 때 여러분들 뭘 한다 그랬죠? 중립외교. 이 중립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누구의 투항? 그렇죠. 강홍립 투항. 강홍립 투항. 이거 다 배운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요. 강홍립 투항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광해군은 쫓겨나요. 이렇게 정말 제조 지은의 어떤 그 은혜도 모르는 이 나쁜 것! 하면서 결국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인조 정부가 들어오죠. 이 서인이 중심되어서 이제 인조 반정. 여기서 이제 반정을 일으키면서 서인 정부의 반정과 함께 결국은 인조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인조는 당연히 중립외교 너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짐승과도 못한 친명배금. 우리는 오로지 명나라. 그리고 후금 따윈 필요 없다.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후금하고 붙었던 게 바로 정묘호란. 그죠? 이 정묘호란 때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정봉수라든지 이립, 용골산성, 정봉수라든지 용골산성에서 활약했던 그다음에 이립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의병을 통해 가지고 또 막아낸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후금이 거칠게 싸우러 들어왔지만 결국은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배금 정책을 벌이지 않으니까 또 쳐들어오죠. 이게 이제 뭐였냐면 바로 병자호란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 때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명길, 그죠? 최명길과 김상언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쩌면 인조정부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의 항쟁 끝에 결국은 삼전도로 나와서 항복을 하게 되더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더라. 제가 그 굴욕적인 항복을 보게 되었고 또 청나라까지 끌려갔던 효종, 복림대군이잖아요. 이 효종이 결국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그렇게 무릎 꿇려던 그 나쁜 노란 캐들 가만히 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북벌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북벌을 들고 나왔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북벌의 대명사는 이제 송시열, 효종과 함께 송시열, 그 다음에 윤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송시열, 윤휴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외치는 구호 뭔가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걸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지를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는 티를 내지 않는 거죠. 내지 않으면서 직진, 돌격 앞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그 돌격 앞으로라는 그 구호만 보면서 우린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구호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 좀 하다 보면 그 돌격 앞으로라는 그 구호에 담겨 있는 그 정치인의 의도는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도가 건강하다면 돌격 앞으로 해야죠. 그런데 의도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북벌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청나라를 치재. 아니 지금 청나라를 이렇게 지금 깨져놓고 청나라를 치재. 그래서 군비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이건 다른 말은 뭐냐면 군비를 강화해서 청나라를 치자라는 의도보다는 그 군비를 강화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북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어떤 그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아니 북벌이면 청나라를 치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청나라가 조선한테 러시아를 같이 치자고 파병을 좀 요청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오랑캐 우리를 그 무릎 꿇렸던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북벌을 주장하고 있잖아. 이들이 지금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구호라는 거예요. 구호. 정적 구호. 그러니까 이 정적 구호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아니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뭐 청문회장이라든지 막 싸워. 뭐 여당 야당 정치 막 싸워. 야, 내가 보면서 허허 저 사람들은 참 철천지 원수 살겠구만. 웃잖아. 그런데 딱 그 카메라가 딱 꺼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아우 형님 아유 제가 오늘 아까 어떻게 좀 목소리 좀 괜찮았어요? 아유 좀 쉽지 않네요. 뭐 이래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이때 이 나선 정부를 통해서 이 북벌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선적 구호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 나선 정벌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선 정벌. 예, 바로 러시아 정벌을 위해서 이 조총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되게 슬퍼요. 가서 우리가 총을 잘 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둬요. 이기고 돌아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개선장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누구도 반가이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왜? 오랑캐를 도운 군대라는 거죠. 뭐야? 자기들이 보내놓고 이겨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해 주지 않는 거죠. 참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념에 너무 이게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그 이념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이게 지금 인조 효종 시대는 제가 볼 때 이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들을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현실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친명배금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이 이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전쟁에 그렇게 졌으면서 왕이 직접 무릎까지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이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 북벌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 위선적 모습.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지 않을까. 그냥 나랑 의견이 다르면 넌 내 편이 아니야. 그냥 줄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뭔가 어떤 건강한 그 이야기의 어떤 소통 구조를 다 막아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인조시대와 효종시대를 보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숙종시대로 넘어오는데, 숙종시대, 이 숙종은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이 모습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나가는 왕이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청과의 그 영토 분쟁,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서위 압록, 그 다음에 동위토문이라고 돼 있어요. 동위토문, 이 백두산에 세운 비석인데 이게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게 바로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다. 이걸 이제 정한 거예요. 백두산 비석을 세운 거야. 근데 서위 압록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서위 압록, 서쪽은 압록강. 오케이, 좋아요. 근데 동위토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동위토문 이게 문제예요, 동위토문. 토문강이 뭐냔 말이에요, 토문강이. 우리는 토문강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토문강이 따로 있다. 그런데 중국 측은 토문강이 바로 두만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토문강이 따로 흐르면 이 위쪽으로 또 흐르면 이게 이제 바로 간도와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이 동위토문이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서 바로 이제 이 간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간도 문제.
간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의 어떤 그 영토 있잖아요. 토문강이 뭐냐면 그 백두산 위쪽으로 강이 하나 토문강이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경결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반도 그 끝자락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우리 영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간도, 그 저기 간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하여튼 논란이 됩니다. 이 문제 논란이 돼요. 논란이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조 때 오면 이때가 되니까 이게 지금 한 1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저 시대 친명배금의 이 시대에서 한 100년 정도 흐르니까 이제 좀 실체가 보이는 거야. 사실 100년 전에도 봤어야지. 근데 이게 보이지 못하는 거야. 그때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야 청나라 오랑캐 따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무 발전돼 있어. 우리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청나라 그들로부터 배우자. 이 북학은 앞에 있는 북벌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북학,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북학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박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박제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 야, 정말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눈을 갖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어렵네. 예,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가 내랑 똑같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서로 적대시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게 치유되기는 이렇게 금방은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제 역사를 배우니까 자꾸 그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 간도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한 제국 시기가 되면요. 이 간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나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 네, 이 간도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나 이렇게 와서 짜잔 이 지역에다가 간도 관리사를 임명을 합니다. 이 지역에 간도 관리사. 이 간도 관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범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범윤을 이 지역의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여러분 세금도 걷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만강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이범윤이 간도 관리사로 이제 임명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세금도 걷고 그 지역에 조선인들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간도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1909년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도 협약, 이 영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체결하는데 와, 여기에 들어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청나라와 일본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범윤이 그 지역을 관리했던 그 지역은 청나라 영토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뭐야? 아니 이걸 왜 자기들이 왜 우리 영토를 왜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1909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1905년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1905년도에 체결되었던 이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강탈되었기 때문에 1909년에 이 협상 테이블에 우리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 간도를 가져가고 일본은 이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서로 이렇게 맞바꿔 버린 것이죠.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협상 테이블조차 나가지 못해가지고 우리 영토일지도 모르는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냥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진족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어떤 모습들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 체결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청과 조선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건 이제 근대사 시간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진족과의 관계, 청나라의 관계까지 간도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일본입니다. 여진 봤고요. 자, 일본인데요. 일본과의 관계는 제가 지금 다 이 조직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진왜란 계기로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살펴봤는데, 요게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철천히 원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복원되는 계기, 다시 복원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도 막부를 열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임진왜란, 난 죄 없다. 나는 조선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라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화해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외교가 수복이 됩니다. 그 수복이 되었던 그 조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유년에 맺었던 약조, 기유약조라 그래요. 이 기유약조는 이제 1609년도 체결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광해군 이때 기유약조, 다시 이제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가 복원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 기유약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통신사를 이제 일본에 보내게 돼요. 다시 보냅니다. 그 이전에도 보냈었는데 이제 전쟁이 못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통신사의 역할이 뭐냐? 우선 이 통신사의 이 문화 전파의 어떤 양상을 보면 이건 이런 스타일이에요. 중국,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이 일본. 자,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역할. 자, 조선이 일본으로 이렇게 문화를 전파해주는 어떤 역할. 이게 바로 통신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여러분들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고요. 선진 문물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막부 정부잖아요. 막부. 그죠? 그 막부의 어떤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막부의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통신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신사 말고 이제 뒤에 나오는 수신사라는 사절단이 있어요. 이거 좀 비교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이 수신사는 여러분들 개항 이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절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서양의 문물을 일본으로 들어오면 그 일본에서 바로 조선으로, 여기서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즉 문화의 전파의 흐름이 바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흘러오는 역할. 다르죠? 아까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지금 문화가 전파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통신사가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 수신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 문화가 전파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이 수신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양 문물들, 이런 서양의 어떤 문물들을 또 수용하는,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서구 문물들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통신사는 전달했고 수신사는 받아오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류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일본 소니 이건 뭐 세계 최고였어요. 정말 야 이제 메드 인 재팬 이건 로망이었어요. 정말 메드 인 재팬은 정말 로망.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맨날 메드 인 코리아만 찾고 있어. 왜 메드 인 코리아 이렇게 없는 거야? 이 정도로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통신사와 수신사였던 그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도 지금 너무 당황해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이 지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자신들은 정체되고 한국은 다이나믹하게 쭉쭉쭉쭉쭉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스스로 당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황해하지 말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하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또 그걸 배워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문화를 또 만들고 또 교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가 잘 나간 데서 우쭈쭈쭈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하게 그 현재를 보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도와가는 그런 모습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라는 거. 절대로 우월의식 이런 거 갖춰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어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독도 문제가 나옵니다. 독도 문제. 특히 숙종 때 지금 숙종 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때는 여러분들 사실은 조선 초기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비워놔요. 그걸 공도 정책이라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외구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민들 보호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비워둡니다. 공도 정책.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되면요, 놀랍게도 울릉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이 당시엔 독도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울릉도가 위험했다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이때 와가지고 막 울릉도가 왜 우리 땅인데 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울릉도에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간 거야. 잡아가고 우리나라에 다시 그 잡아갔던 그 어민들 돌려보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울릉도에 우리 땅인데 다시는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서 돌려주는 것이오. 이런 편지를 보내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외롭게 두면 안 돼요. 외롭게 두면 안 됩니다. 참 독도는 참 외로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것이고, 희미해지다 보면은 자꾸 딴짓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건데, 안용복이라는 이 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울릉도 독도가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가지고 확약을 받아와요.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게 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안용복이 했다. 참 대단하다. 그때 어떤 한 짧은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용복의 어떤 그 행동 하나가 지금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근거로 정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 시대로 이제 들어와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1900년 따단 이제 건드리지 마라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먼저였는데 일본이 바로 러일 전쟁. 이 러일 전쟁 과정에서 바로 일본 시마네현 강제 편입을 시키는 이런 어떤 그 만행이라고 하죠. 이런 만행.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러일 전쟁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일본 영토를 편입시켰던 이것은 식민지 가장 최초의 어떤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 최초의 액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년 뒤 1910년도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영토를 다
식민지로 넘어가잖아요. 그 첫 출발이 독도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독도부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외롭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억 전쟁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려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밀려버리면 지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기억해야 우리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의 어떤 외교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되기 위해서는 정말 스스로 좀 둘러볼 수 있는 역사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